남편이 남기고 간 건 아파트 한 채. 그 집은 내겐 추억이었지만 자식들에겐 욕심이었습니다. 추석날 밥상머리에서 시작된 말다툼은 결국 법정까지 이어졌고 나는 치매 환자로 몰려야 했습니다. 엄마, 집은 내 거예요. 아니야, 반은 나눠야지. 한때는 서로의 손을 잡던 남매가 이제는 원수처럼 서류와 증거를 들이밀었습니다. 그리고 결국 나는 결단을 내려야 했습니다. 집을 지킬 것인가, 아이들을 지킬 것인가. 이 집 한 채 때문에 무너진 가족. 그리고 그 끝에서 홀로 서야 했던 한 어머니의 이야기. 지금 시작합니다.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을 해주세요. 저희에겐 큰 힘이 됩니다. 사건 1. 남편이 남긴 아파트 한 채. 남편이 세상을 떠난 지 올해로 꼭 10번째 제삿날을 지났다. 제사상에 올리던 조기 굽는 냄새가 식탁 위로 얇게 퍼질 때면 오래된 아파트의 벽지까지 그 냄새를 기억하는 것만 같다. 1992년에 분양받은 24평. 거실 창틀엔 어릴 적 은정이가 그려놓은 크레파스 자국이 아직도 옅게 남아있다. 민수가 초등학교 3학년 때 비 오는 날 미끄러져 턱을 다쳐 돌아왔던 그날의 피 자국도 바닥을 갈아냈는데도 빛 방향에 따라선 문득 서늘이 떠오른다. 내게 이 집은 그때 그대로 멈춘 필름통 같다. 남편의 걸음걸이, 아이들의 숨소리, 내가 새벽마다 끓이던 미역국 김이 한 겹씩 달라붙어 있는. 남편은 큰 재산가가 아니었다. 지독히 성실한 사람. 은행 대출금 갚으며 설에는 덜 쓰고 추석에는 더 아끼며 그렇게 30년을 버텨 이 집을 온전히 남겼다. 그걸 남편 장례식 다음 날 은정이가 조심스럽게 말했다. 엄마, 이제 이 집 조금만 손봐서 파는 게 어때요? 엄마 혼자 사시기엔 너무 넓고 관리비도 부담이잖아요. 그때 민수는 아무 말 없이 고개만 숙이고 있었다. 그런데 그로부터 10년. 아이들은 각자 아이를 낳고 대출을 끌어안고 삶의 무게가 어깨를 내려앉히자 같은 집을 두고 전혀 다른 눈빛을 갖게 되었다. 봄비가 추적추적 내리던 어느 날 우편함에서 관리비 고지서를 꺼내 들었다. 난방비 폭탄이란 말이 떠오를 만큼 숫자가 컸다. 엘리베이터 앞 옆집 아주머니가 나를 보고 아이고 이번 달 유독 많이 나왔죠? 하고 혀를 찼다. 작년에 보일러를 갈아야 한다는 기사 말에도 나는 내년 겨울까지만 버티자며 마음을 접었다. 그런 마음이 쌓일수록 집은 점점 낡아갔다. 현관문 경첩은 덜컹거렸고 베란다, 창틀 고무 패킹은 마른 겨울나무 껍질처럼 갈라졌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이 집을 떠날 생각을 쉽게 할 수 없었다. 집을 떠난다는 건 내 지난 시간을 반납하는 것 같아서. 주말에 은정이가 손주 둘을 데리고 왔다. 김치전을 부치며 프라이팬을 흔들 때 은정이가 조심스레 꺼냈다. 엄마, 실버타운 투어 한번 가보자. 가까운 데도 있고 프로그램도 다양하고 의료 연계도 좋대. 나는 웃으며 말했지만 웃음살은 금방 굳었다. 아직은 괜찮다. 시장만 다녀와도 허리에 기운이 돌아. 손주들이 뛰노는 소리가 거실을 채우자 대답은 더 이상 이어지지 않았다. 그러나 밤이 되어 은정이가 손주들을 재우며 남기고 간 브로셔를 펼쳐본 건 나다. 햇살 잘 드는 커뮤니티 라운지, 물리치료실, 조식 제공. 사진 속 할머니들은 성기게 웃고 있었다. 편해 보였다. 그런데 희한하게도 그 장면들을 보고 있으려니 나도 모르게
방 안 시계 초침 소리가 커졌다. 편안함이 꼭 행복의 얼굴은 아니라는 걸 내 몸이 먼저 알아챈 걸까. 그 주 수요일 민수가 퇴근길에 들렀다. 넥타이를 맨 채 현관문을 조심스레 닫고 들어오는 모습을 보니 참으로 오랜만에 아들 같았다. 엄마, 저녁 드셨어요? 설렁탕 사왔어요. 밥상을 펴고 소금을 조금만 뿌려 국을 떠먹는데 민수가 아무렇지 않게 말했다. 엄마, 집은 내가 지킬게요. 숟가락이 입술에서 멈췄다. 지킨다니? 아버지가 생전에 그러셨잖아요. 장남인 내가 집을 맡으라고. 그건 남편이 농담처럼 흘리던 말이었다. 민수야, 아빠 없어도 엄마 지켜라. 그 말의 끝이 집 지켜라로 뒤집히는 걸 나는 그제야 알아차렸다. 민수의 말은 어딘가 단단했고 이미 마음속에 많은 문서를 준비한 사람처럼 또박또박했다. 내가 대답을 찾지 못한 채 덮개를 덮고 그릇을 씻으려던 순간 민수가 덧붙였다. 엄마가 힘드시면 제 이름으로 증여하시고 엄마는 전세로 계셔도 돼요. 세금, 절세 다 방법 있어요. 동료가 얼마 전에 비슷하게 정리했거든요. 나는 수세미를 쥔 손에 힘을 주었다. 수도꼭지에서 떨어지는 물소리가 도려냈던 기억들을 자꾸 적게 했다. 남편이 남긴 건 깔끔한 도면이 아니라 서로의 마음을 살피는 습관이었다. 그런데 이 집이 도면처럼 깔끔히 나눠져야만 하는 도표로 바뀌는 순간 내가 지켜온 애정은 어디에 놓아야 할까? 그날 밤 베란다 의자에 앉아 바깥 불빛을 오래 보았다. 맞은편 아파트의 거실마다 저마다의 역사가 켜졌다 꺼졌다. 밤 10시가 넘자 아이가 피아노를 치는 소리, 누군가가 웃으며 TV 채널을 돌리는 소리, 누군가는 얼굴을 두 손으로 감싸고 울음을 삼키는 소리까지 창문은 어쩔 수 없이 많은 걸 증언한다. 나는 양말을 벗어 살에 닿는 바닥에 차가움을 느끼며 스스로에게 물었다. 나는 지금 무엇을 지키고 있는 걸까? 남편의 약속, 아이들의 안정, 아니면 오롯이 나 자신의 기억들. 대답은 쉽게 나오지 않았다. 그러나 한 가지는 분명했다. 이 집을 둘러싼 공기의 온도가 달라지고 있다는 것. 누군가의 숨이 거칠어져 거실의 공기를 먼저 차지하려 드는 느낌. 그리고 그 누군가가 내 아들, 내 딸이라는 사실이 가슴을 쥐어짰다. 잠들기 전 나는 서랍에서 낡은 등기부등본을 꺼냈다. 남편과 내 이름. 단순한 두 줄이 이렇게도 무겁다는 걸 왜 이제야 깨닫는 걸까? 종이를 접어넣으며 내 마음 깊은 곳에서 작은 소리가 났다. 지키려면 더 선명해져야 한다. 그 선명함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아직 알지 못했지만 이 집 안에서 나는 처음으로 내 목소리를 나에게 또박또박 들려주기 시작했다. 사건 이 조용한 갈등의 시작. 갈등은 언제나 소리 지르는 날부터 시작되는 게 아니다. 밟아도 소리 안 나는 낙엽처럼 짧게 부서진 감정들이 하루하루 먼지처럼 쌓여가다 어느 날 손등을 스친다. 여긴 먼지가 참 많아. 누군가 그렇게 중얼거릴 때 비로소 알게 된다. 우리의 관계가 미세하게 무너지고 있음을. 은정이는 실용적이었다. 아이 둘을 키우며 회사를 다니고 남편은 야근이 잦고 대출 상환일이 달력에 빨간 줄로 박혀있는 삶. 그런 삶의 선정이 아니라 계산이 더 빨리 몸에 배인다는 걸 나는 은정이를 보며 배웠다. 엄마, 실버타운 투어 날짜 잡았어. 이번 주말 오전 11시. 프로그램 설명 듣고 식사도 한번 해보고. 목소리는 배려로 포장되어 있었지만
순서를 정해놓은 진행자의 리듬을 닮아 있었다. 아니, 아직 나는 말을 다 끝내지 못했다. 아니면 엄마, 데이케어라도 한번 알아보자. 아니면 엄마, 데이케어라도 한번 알아보자. 내 말끝을 삼키는 건 예의였지만 동시에 나를 조용히 밀어내는 힘이었다. 반면 민수는 다른 방식으로 가까이 다가왔다. 엄마, 다음 주에 감정평가사 아는 분이 근처 지나가신다는데 잠깐 들러도 돼요? 그냥 집 상태 한번 봐준대요. 말끝에 그냥이 붙을 때 나는 그게 그냥이 아니라는 걸 안다. 생선살 발라 머리에 올려놓듯 그는 항상 말의 중심을 잘 감추었다. 그러다 어느 순간 접시 위에는 이미 먹어치운 뼈만 남게 되는 것이다. 나는 고개를 끄덕이며도 내 표정이 어떻게 굳어가는지 모르고 서 있었다. 그 주말 나는 두 아이의 제안을 모두 받아들였다. 토요일 오전엔 은정이와 실버타운에 갔고 일요일 오후엔 민수가 소개한 사람이 집을 둘러보았다. 실버타운 로비는 호텔을 연상시켰다. 향이 진하지 않은 커피 냄새, 유리병 너머로 정돈된 정원, 일정표를 들고 친절한 미소를 짓는 직원. 어르신, 여긴 국선 변호사 상담도 가능하시고요. 노후 재정 설계도 도와드려요. 안내자의 말이 흘러나올수록 고개는 절로 끄덕여졌지만 마음 한켠에서 작은 경고음이 울렸다. 이곳에 들어오면 나는 엄마가 아니라 입주자 번호가 된다. 점심으로 나온 부드러운 연두부와 단호박죽을 떠먹으며 나는 식당 창가에 홀로 앉은 할머니를 보았다. 하트를 밀어주는 간호사가 맛있죠? 하자 그 할머니는 고개만 끄덕였다. 표정엔 감사가 있었으나 그 너머로 지나간 이야기들은 어디에도 붙지 않을 곳을 잃은 듯 흩어져 있었다. 돌아오는 차에서 은정이가 물었다. 엄마, 어땠어? 나는 솔직해지기로 했다. 예쁘고 편해 보이더라. 그런데 너무 편안해서 오히려 무서웠다. 은정이는 한숨을 쉬며 미간을 잡아당겼다. 엄마가 불편하단 말만 하셨어. 다음 날 검은 가방을 든 남자가 우리 집을 둘러봤다. 벽지를 손끝으로 톡톡 두드리고 베란다 크랙을 돋보기로 들여다보고 방 구조를 메모지에 빠르게 그렸다. 층간소음 문제는 없으세요? 네, 애들 다 크고 나서는 조용해요. 좋습니다. 면적 대비 채광이 좋아서 매수자 선호도는 있을 듯합니다. 다만 보일러가 오래되셨네요. 민수는 옆에서 그렇죠. 네 하고 유연하게 맞장구를 쳤다. 그 둘 사이에서 나는 어느새 집주인이 아니라 현장을 제공한 협조자가 되어 있었다. 방문을 닫자마자 나는 민수에게 물었다. 지금 뭘 하려는 거니? 민수는 어깨를 살짝 으쓱이며 말했다. 아무것도 아니에요, 엄마. 그저 대비만 해두는 거죠. 시장 상황도 봐야 하고. 대비. 그 단어는 늘 사람을 문 밖에 세워놓는다. 대비를 한다며 누군가의 마음을 살피는 사람을 나는 아직 본 적이 없다. 그날 저녁 혼자 밥을 먹다가 숟가락을 내려놓았다. 국물 속 파 조각이 그릇 한쪽으로 밀려 앉는 걸 멍하니 보다가 문득 눈물이 뚝 떨어졌다. 이유를 묻기도 전에 흐르는 눈물. 폐경 이후엔 훌쩍이는 일도 뜸해졌는데 이렇게 뜨겁게 쏟아지는 건 오랜만이었다. 두 아이가 나를 사랑하지 않는다고 말할 순 없다. 그들은 각자의 방식으로 최선을 다한다. 그러나 최선이 늘 옳은 방향을 가리키는 건 아니다. 그들의 최선은 나를 정리하려는 대로 향했고 그 과정에서 나는 내 감정의 이름을 잃어버렸다. 슬픔인지 억울함인지
두려움인지 모호한 감정이 한꺼번에 방 안을 채웠다. 밤늦게 은정이가 전화를 걸었다. 엄마, 오늘 고마웠어. 나도 엄마가 싫어서 그러는 거 아니야. 나 요즘 회사도 힘들고 애들 학원비도 있고 그녀가 말끝을 흐릴 때 나는 비로소 알았다. 이 싸움의 첫 불씨는 내 집이 아니라 아이들의 피곤에서 시작되었다는 걸. 피곤은 사람을 좁게 만든다. 좁아진 시야는 사랑의 넓이를 짜낸다. 그래, 알지. 내가 그렇게 말하자 은정이는 울먹였다. 엄마가 그 말해주면 나도 조금 버틸 수 있을 것 같아. 전화를 끊고 난 뒤 나는 전화기에 저장된 민수 이름을 한참 바라봤다. 숫자 몇 개를 누르면 연결되는 거리. 그러나 서로의 마음까지 연결되진 않는 거리. 나는 내 방에 놓인 서랍을 열고 작은 수첩을 꺼냈다. 남편과 살던 시절부터 써온 생활장부. 관리비, 공과금, 병원비, 교회 헌금, 지인 부조. 내 삶이 숫자로 정리되어 있는 이 얇은 수첩이 이상하게도 나를 지켜주는 방패처럼 느껴졌다. 정리라면 내가 먼저 하자. 누가 내 삶을 대신 정리하기 전에 내가 나를 또박또박 적어두자. 나는 그날 밤 불을 켜놓고 오래 적었다. 오늘 실버타운 투어. 따뜻했지만 두려움. 감정평가. 민수가 준비. 집은 그대로인데 공기가 변함. 그 문장을 적는 순간 깨달았다. 갈등은 아직 벌어진 사건이 아니라 사건이 될 가능성의 형상이라는 걸. 그리고 그 가능성은 우리가 내뱉는 말, 머뭇거리는 침묵, 덮어두는 서류 사이를 천천히 흘러다닌다는 걸. 내일이 오면 아마도 그 형상은 조금 더 선명해질 것이다. 나는 깊게 숨을 들이마시고 전등을 끄며 어둠 속에서 조용히 다짐했다. 내가 나를 잃지 않겠다. 사건 새 점점 거칠어지는 말들. 거실 시계가 7시를 가리킬 때 초인종이 울렸다. 토요일 저녁 은정이가 김밥을 사들고 들어왔다. 엄마, 우리 오늘 같이 먹자. 잠시 뒤 민수도 들렀다. 회사 일이 근처여서. 둘이 한자리에 모인 건 오래간만이었다. 나는 속으로 안도의 한숨을 쉬며 밥상을 차렸다. 김밥에 유부초밥, 오이무침, 어제 남은 북어국을 데웠다. 식탁 위에 가족의 색이 겨우 돌아오려는 찰나 대화는 기묘하게 균열을 만들기 시작했다. 오빠, 감정평가 결과는? 은정이가 먼저 물었다. 민수는 물컵을 내려놓으며 태연하게 말했다. 괜찮아. 리모델링 조금만 하면 값 오를 듯. 은정이는 고개를 끄덕이는 대신 눈을 가늘게 떴다. 그래서 엄마가 여기서 계속 사신다는 전제야? 아니면 뭐? 민수 목소리가 반톤 올라갔다. 오빠, 제발 돌려 말하지 말고. 엄마는 아직 건강하시고 결정은 엄마가 하실 일인데 왜 오빠가 먼저 전문가부터 데리고 와? 전문가 데려온 게 뭐가 문제야? 내가 엄마 집 지키려고 하는 거잖아. 누가 지켜달랬어? 엄마는 살아 계신데. 그 순간 북어국에서 김이 확 올라왔다. 나는 국자를 내려놓고 조심스레 끼어들었다. 얘들아, 먹을 때는 엄마도 말 좀 해봐요. 은정이가 내 말을 잘랐다. 엄마 생각이 뭐예요? 실버타운 간다고 했잖아요. 난 간다고 한 적 없어. 내 말이 끝나기도 전에 민수가 맞물었다. 보세요. 결국 엄마는 여기 남으신데. 그러니 집은 내 이름으로 정리하고 정리. 엄마 살아 계시는데 무슨 정리야?
은정이 목소리가 튀어올랐다. 김밥 한 줄이 그 탄력에 맞춰 접시 밖으로 굴러 떨어졌다. 아이들이 어릴 때 싸우던 광경이 겹쳐 보였다. 과자 하나를 두고도 이렇게 쟁취하듯 말하던 아이들이 이제는 엄마를 사이에 두고 같은 눈빛을 하고 있었다. 민수는 젓가락을 탁 내려놓았다. 너야말로 왜 그래? 너 시집 가서 이미 남의 집 사람 아니냐고. 그 말이 끝나자마자 은정이 얼굴에서 피가 가셨다. 남의 집 사람, 그녀가 천천히 되물었다. 그래, 내가 남의 집 사람이지. 그런데 내가 남의 자식이 된 건 아니잖아. 그럼 엄마 곁에서 누가 지켰는데? 내가 병원 모시고 다니고, 잔고장 나면 내가 기사 불러오고, 그게 지키는 거야? 엄마 마음은 지켰어. 은정의 말이 칼날처럼 날아가자 민수의 눈썹에 힘줄이 섰다. 너 말 조심해. 말 조심해. 참 많이 들어본 말인데 이상하게도 저 말은 언제나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한다. 내가 말려야 했다. 그런데 잠깐 정말 내가 들어가야 하는 걸까? 어쩌면 두 아이는 지금 처음으로 제 속을 내보이는 중일지도 모른다. 그들의 서운함, 사소한 복수, 오래된 기대가 뒤섞여 거실 공기를 뿌옇게 만들었다. 나는 물컵을 들고 한 모금 마셨다. 손이 떨려 컵 벽면이 딸깍 소리를 냈다. 두 아이가 동시에 나를 봤다. 그리고 동시에 말했다. 엄마가 결정해요. 그 말은 공처럼 내 발 앞에 떨어졌다. 공을 차면 누구에겐 상처가 나고 공을 안으면 나는 넘어질 것 같았다. 나는 숨을 고르고 말을 골랐다. 나는 아직 내 집에서 살겠다. 민수의 어깨가 환하게 풀렸고 은정의 얼굴에는 절망 같은 게 스쳤다. 대신 내가 덧붙였다. 내가 결정하는 데 필요한 시간과 정보를 내가 직접 챙기겠다. 너희는 내가 부탁할 때만 도와라. 침묵이 식탁 위를 가로질렀다. 은정은 젓가락을 내려놓고 길게 숨을 내쉬었다. 그래, 엄마. 그런데 언제까지 정해지지 않은 시간을 정하라고 하지 마라. 그건 내 나이를 몰아세우는 거다. 내 목소리가 생각보다 낮고 단단했다. 내가 나인 줄 아는 순간이었다. 민수는 씁쓸하게 웃으며 일어섰다. 알겠어요. 엄마가 결정하실 때까지 기다릴게요. 말은 예의 바른데 그 기다림이 칼집 속 칼처럼 느껴졌다. 빛나지 않지만 언제든 꺼내 들 수 있는. 현관문이 닫히자 은정이 조용히 말했다. 엄마, 미안해. 내가 요즘 좀 날이 서 있어. 나는 그녀의 손등을 가볍게 쓸었다. 그래, 다 안다. 너희도 살아내느라 바쁘다. 그런데 엄마도 여기서 지금 살아내고 있다. 그 말이 두 사람 모두에게 가 닿았기를 나는 빌었다. 밤 설거지를 하며 나는 내 귀에 대고 속삭였다. 오늘 잘했다. 누가 칭찬해 주지 않아도 내가 나를 칭찬했다. 그러나 싱크대 배수구로 흘러내리는 물소리를 듣다 보니 안쪽에서 또 다른 소리가 들렸다. 이건 시작이야. 조용히 그러나 분명하게. 거실의 공기는 다시 제자리로 돌아온 듯 했지만 숨은 여전히 각자의 목에서 가쁘게 오르내리고 있었다. 말은 거칠어졌고 거칠어진 말은 사건을 불렀다. 그리고 나는 안다. 사건은 언제나 우리의 다음에서 기다린다는 걸. 사건사 가족 모임의 파고. 추석은 늘 그렇듯 마음을 설레게 하던 명절이었다. 차례상을 차리고 가족이 모여 웃고 떠드는 그 시간이 나 같은 노인에겐 남은 삶의 의지이자 즐거움이었다.
그런데 올해 추석은 시작부터 마음이 무거웠다. 아파트를 두고 불 꺼진 아이들의 갈등이 이미 나를 지치게 했기 때문이다. 새벽 5시 나는 부엌 불을 켜고 전을 부치기 시작했다. 기름이 튀어 팔에 자잘한 화상이 생겨도 추석은 그래도 지켜야지라는 마음 하나로 움직였다. 기름 냄새가 온 집안에 퍼지고 송편을 찌는 찜기에 김이 모락모락 올라오자 오래된 아파트 안이 잠시나마 따뜻해졌다. 엄마, 왔어요. 문을 두드리는 은정이의 목소리가 들렸다. 손주 둘은 현관문이 열리자마자 달려들어와 내 품에 안겼다. 그 순간만큼은 세상 모든 피로가 씻겨 내려갔다. 우리 손주들 보고 싶었어. 나는 아이들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웃었다. 은정도 웃었지만 눈 밑에 짙은 그늘이 드리워져 있었다. 잠시 후 민수네 가족도 들어왔다. 며느리의 표정은 어딘가 경직돼 있었고 민수는 늘 그렇듯 무겁게 인사를 건넸다. 엄마, 명절 준비하시느라 고생하셨어요. 그 말 한마디에도 따뜻함보단 계산된 정중함이 묻어 있었다. 식탁은 금세 음식으로 가득 찼다. 동그랑땡 잡채, 나물 3가지, 김치전, 갈비찜, 내가 며칠 동안 공들여 준비한 상차림이었다. 친척들도 모여들어 북적이니 집안은 잠시나마 활기가 돌았다. 아이들 웃음소리, 젓가락 부딪히는 소리, 그 소리들이 내 귀에 음악처럼 들렸다. 오늘만은 조용히 넘어가자, 제발. 나는 속으로 빌었다. 하지만 그 바람은 오래가지 않았다. 민수가 젓가락을 내려놓고 무심히 말했다. 엄마, 이제 집은 정리하셔야죠. 혼자 사시기엔 너무 힘드시잖아요. 그 순간 내 심장이 덜컥 내려앉았다. 제발 오늘은 하지 말자던 얘기를 그는 또 꺼낸 것이다. 은정의 젓가락이 허공에서 멈췄다. 오빠, 또 그 얘기야? 오늘이 무슨 날인데 그런 소리를 해? 민수는 태연했다. 명절이니까 가족끼리 진지하게 얘기하는 거지. 괜히 미룰 필요 있나? 순간 공기가 얼어붙었다. 친척들의 시선이 동시에 우리 쪽으로 쏠렸다. 숟가락을 들던 시누이가 슬며시 내려놓았고 조카들은 고개를 숙였다. 나만 식은땀이 흘러내렸다. 민수야, 그만해라. 명절날 무슨 재산 얘기를 하니. 내가 말했지만 목소리는 힘없이 떨렸다. 그러자 은정이 목소리를 높였다. 엄마도 그렇지만 오빠는 너무 이기적이야. 엄마는 아직 건강하시고 집도 문제 없으신데 왜 자꾸 팔라고 하거나 자기 걸로 만들려고 해? 민수의 얼굴에 조소가 번졌다. 이기적, 너야말로 그렇지 않니? 솔직히 말해봐. 엄마 집 팔아서 반 나눠 가지려는 거잖아. 뭐라고? 은정의 얼굴이 붉게 달아올랐다. 나는 그런 생각 한 적 없어. 나는 그저 엄마가 편히 사시라는 거야. 그런데 오빠는 뭐야? 집을 자기 이름으로 하겠다는 게 다잖아. 민수는 참았던 감정을 쏟아냈다. 아버지가 생전에 뭐라 하셨는지 너도 들었잖아. 민수야, 내가 이 집 지켜라. 그 말은 결국 장남인 내가 맡으라는 뜻이야. 지켜. 그게 지키는 거야? 엄마 집을 내 이름으로 돌려받는 게. 은정의 목소리는 울먹임으로 떨렸고 곧 분노로 바뀌었다. 순간 아이들이 놀라 울음을 터뜨렸다. 엄마, 아빠 왜 싸워? 며느리는 당황해 아이들을 달랬지만 민수는 물러서지 않았다. 넌 시집가서 남의 집 사람이잖아. 엄마 곁에 남아있는 건 나고 내가 지켜야 하는 거라고. 그 말은
은정의 심장을 찌르는 비수였다. 그녀는 얼굴이 하얗게 질리며 소리쳤다. 남의 집 사람? 그래, 나 시집 갔어. 그렇다고 내가 남의 딸이 아닌 건 아니잖아. 엄마 마음은 지켜본 적 있어? 아니면 그저 집만 바라본 거야. 나는 그 자리에서 울음이 북받쳤다. 숟가락을 내려놓고 외쳤다. 그만해라. 제발 이러지 마라. 오늘이 무슨 날인데. 그러나 그 목소리는 허공에 흩어졌다. 친척들은 고개를 숙였고 방 안은 차가운 정적과 울음으로 가득했다. 결국 나는 식탁에 남은 음식들을 바라보며 눈을 감았다. 내가 몇 날 며칠을 공들여 차린 밥상은 아이들의 욕심과 분노 앞에 그저 부질없는 장식품일 뿐이었다. 그날 밤 모두가 돌아간 후 나는 홀로 거실에 앉아 있었다. 식탁 위에 식어버린 전과 갈비찜이 남아 있었다. 집 안은 고요했지만 내 귀엔 여전히 아이들의 고성이 맴돌았다. 남의 집 사람이라잖아. 엄마 마음은 지켰어. 나는 무릎 위에 손을 올리고 한참을 울었다. 남편이 살아있었다면 이런 꼴은 없었을 텐데. 그러나 이제 남편은 없고 내가 지켜야 할 건 이 집뿐이었다. 그런데 그 집이 아이들을 원수로 만들고 있었다. 그날 밤 나는 일기장에 이렇게 적었다. 추석날 집은 웃음이 아닌 눈물로 가득 찼다. 내 남은 생은 평온을 원했지만 남편이 남긴 아파트 한 채가 우리 가족의 저주가 되고 있다. 사건 오 변호사 사무실에서 추석 이후 집 안은 이상하게 더 적막해졌다. 거실에 앉아 있어도 웃음소리가 들리지 않고 내 귓가엔 아이들의 날선 목소리만 맴돌았다. 남의 집 사람이라는 말, 엄마 마음은 지켰어 라는 말, 그 두 마디가 내 가슴을 두 갈래로 찢어 놓았다. 며칠 뒤 은정이가 전화를 걸어왔다. 엄마, 이번 주말에 시간 좀 내세요. 꼭 가야 할 때가 있어요. 나는 대수롭지 않게 물었다. 어디 가는데? 변호사 사무실이요. 엄마 혼자선 감당하기 어려우니까 전문가 도움을 받아야 해요. 순간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다. 변호사라니. 우리 집안일이 이제 법까지 들먹여야 할 정도가 된 걸까? 나는 대꾸를 못하고 한동안 말이 막혔다. 하지만 은정의 다급한 목소리에 끌려 결국 고개를 끄덕였다. 주말 오전 은정이 차를 타고 나를 데리러 왔다. 차 안의 공기는 무겁게 가라앉아 있었다. 은정은 핸들을 꽉 잡은 채 말했다. 엄마, 오빠는 언젠간 법적으로 집을 자기 걸로 만들려고 할 거예요. 엄마가 미리 대비하지 않으면 정말 힘들어져요. 유언장이라도 써두셔야 해요. 나는 창밖만 바라봤다. 겨울로 가는 길목, 은행잎이 노랗게 물들어 떨어지고 있었다. 유언장. 아직 살아 숨쉬고 있는데 내 죽음을 대비해야 한다니. 사무실에 들어서자 차가운 공기가 폐 속까지 스며들었다. 벽에는 빽빽한 법전들이 꽂혀 있었고 회색 정장을 입은 변호사가 의자에 앉아 있었다. 나를 보자 그는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어서 오십시오, 어머님. 따님께 얘기 들었습니다. 지금 상황이라면 미리 재산 정리를 해두시는 게 좋습니다. 탁자 위에 놓인 서류철을 펼치자 유언장이라는 제목이 눈에 들어왔다. 순간 눈앞이 흐려졌다. 펜을 쥐라는 변호사의 손짓에 내 손은 덜덜 떨렸다. 살아있으면서도 내 재산을 두고 죽은 뒤를 대비해야 한다니. 마치 내 존재가 이미 끝난 사람처럼 느껴졌다. 은정은 내 어깨를 꼭 잡았다. 엄마,
저도 이런 거 하기 싫어요. 하지만 오빠는 분명히 엄마 몰래 뭔가 할 거예요. 엄마가 이렇게라도 해두셔야 저도 억울하지 않아요. 나는 은정의 얼굴을 똑바로 보았다. 눈 밑에 짙은 다크서클, 다부진 입술. 그 속엔 살아남아야 한다는 절박함이 숨어 있었다. 하지만 나는 펜을 끝내 들지 못했다. 손끝에서 힘이 빠져나갔다. 변호사는 담담하게 설명을 이어갔다. 유 원장은 간단합니다. 특정 자녀에게 얼마를 주겠다. 집은 어떻게 하겠다. 명확히 적어두시면 추후 분쟁을 줄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의 목소리는 내게 칼날처럼 느껴졌다. 자녀에게 얼마를 주겠다. 그 말이 내 귀를 파고들자 눈물이 핑 돌았다. 나는 아직 죽지 않았다. 아직도 장을 보고 김장을 하고 손주들에게 옛날 이야기를 해줄 수 있는데 내 인생이 이미 분배의 대상이 되어 있었다. 죄송합니다만 전 오늘은 도장을 찍을 수 없겠어요. 나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변호사는 고개를 끄덕이며 서류를 덮었다. 사무실을 나오자 은정의 눈에 눈물이 맺혀 있었다. 엄마는 왜 항상 우유부단하세요? 오빠는 결국 엄마를 법적으로 무시하고 자기 뜻대로 할 거예요. 엄마는 늘 오빠만 감싸잖아요. 그녀의 목소리는 울분과 서러움으로 떨렸고 나는 차마 대답할 수 없었다. 돌아오는 길, 차 안은 무겁게 가라앉아 있었다. 신호등 빨간불 앞에서 은정이 중얼거렸다. 엄마, 오빠가 엄마를 치매 환자로 몰아가면요. 그러면 유 원장도 소용없어요. 그래서 오늘 꼭 해두셔야 했는데. 나는 그 말을 들으며 하늘을 올려다봤다. 회색 구름이 덮인 하늘은 숨 막히도록 낮게 드리워져 있었다. 집에 도착하자 나는 서랍 속 도장을 꺼내 들어 손바닥에 올려놓았다. 오래 사용의 표면이 다른 도장은 무겁게 느껴졌다. 이 작은 도장이 내 삶의 마지막을 결정할 수 있다니. 손끝이 저릿저릿 떨렸다. 결국 도장을 다시 서랍 깊숙이 넣으며 속으로 다짐했다. 나는 아직 살아있다. 살아있는 동안만큼은 내 결정을 내가 한다. 누구도 내 인생을 대신 정리하지 못한다. 그날 밤 일기장에 이렇게 적었다. 변호사 사무실. 죽음 이후의 시간을 강제로 마주했다. 딸은 내 편인 듯하지만 결국 자기 몫을 지키려는 절박함이 숨겨져 있었다. 나는 아직 살아있다. 그런데 왜 모두가 나를 죽은 사람 취급하는 걸까? 집은 집인데 왜 집이 족쇄가 되었을까? 창밖에서 바람이 불어와 낙엽이 흩날렸다. 나는 그 소리를 들으며 눈을 감았다. 아직은 나의 시간이 끝나지 않았음을 되새기며 사건 6법원에서 온 서류. 등기우편은 항상 무겁다. 얇은 종이 몇 장일 뿐인데 그 안에 담긴 글자들이 사람의 인생을 송두리째 흔들기 때문이다. 그날도 나는 늘 하던 대로 우편함을 열었다. 전기요금 고지서, 광고 전단 몇 장 사이에 큼지막한 흰 봉투 하나가 끼어 있었다. 지방법원이라는 굵은 인쇄 글자가 눈에 들어오는 순간 손끝이 얼어붙었다. 거실로 들어와 조심스레 봉투를 열었다. 법률 용어가 가득한 서류가 나를 맞았다. 맨 위 제목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다. 상속재산 분할 청구. 그리고 원고란에는 낯설지 않은 이름. 민수. 내 아들. 눈앞이 하얘졌다. 종이가 바닥에 떨어졌지만 주워들 힘조차 없었다. 내 아들이 내 핏줄이 나를 상대로 소송을 낸 것이다. 겨우 정신을 붙들고 서류를 주워 읽어 내려갔다.
글자들이 눈에 제대로 들어오지 않았다. 하지만 한 문장이 선명하게 가슴을 찔렀다. 피고는 고령으로 판단력이 흐려져 재산 관리가 어렵다 판단되므로 장남인 원고가 재산 관리자로 적합하다. 내 눈에서는 눈물이 아닌 뜨거운 분노가 치밀어 올랐다. 내가 치매라고, 내가 판단력이 흐리다고, 아직 나는 매일 아침 시장을 보러 다니고 버스를 타고 은행 일도 혼자 보고 손주 도시락 반찬까지 챙겨주는 사람이다. 그런데 내 아들은 나를 무능한 노인으로 서류에 써넣었다. 몸이 덜덜 떨려 전화를 붙들었다. 은정에게 전화를 걸자마자 목소리가 새어나왔다. 은정아, 민수가 나를 상대로 법원에다. 내 울먹임에 은정은 크게 한숨을 쉬었다. 엄마, 그래서 제가 변호사 찾아가자고 했잖아요. 오빠는 결국 엄마를 무시하고 자기 욕심만 챙기는 사람이에요. 이젠 끝까지 가야 해요. 소송이든 뭐든 싸워야 해요. 은정의 분노가 내 마음 한켠을 지탱해 주는 듯 했지만 동시에 더 깊은 슬픔이 몰려왔다. 나는 한동안 말없이 눈물만 흘렸다. 그날 밤 나는 서류를 식탁 위에 올려두고 한참을 바라봤다. 글자들이 점점 사람의 얼굴로 겹쳐졌다. 남편의 얼굴, 어린 시절 민수의 얼굴, 그리고 지금의 차가운 민수의 눈빛. 도대체 어디서부터 잘못된 걸까? 나는 남편과 함께 이 집을 지켰다. 맞벌이를 하며 대출금을 갚았고 힘들어도 아이들 학원비를 줄이지 않았다. 그 결과가 이 집 한 채였다. 그런데 그 집이 지금 내 아들을 괴물로 만들고 있었다. 서류 한 장이 내 존재를 송두리째 흔들었다. 나는 아직 살아있다. 그런데 왜 나를 치매 환자 취급하는가? 다음 날 은정이 집으로 찾아왔다. 식탁 위에 놓인 법원 서류를 보더니 그녀는 분노에 차서 외쳤다. 봐요, 엄마. 제가 뭘 했어요? 오빠는 결국 이렇게 나올 줄 알았어요. 엄마, 이제 마음 단단히 먹고 싸우셔야 돼요. 나는 힘없이 웃었다. 그래, 그런데도 민수는 내 아들이다. 어떻게 내 자식을 상대로 싸우나? 은정은 손을 탁 치며 말했다. 엄마가 그렇게 마음 약하게만 하니까 오빠가 더 기어오르는 거예요. 이젠 냉정해져야 해요. 그녀의 말이 맞는다는 걸 알면서도 나는 마음이 갈라지는 것 같았다. 딸을 믿고 따라야 할지, 아들을 믿고 참고 기다려야 할지. 하지만 한 가지는 분명했다. 이제 나는 더 이상 침묵할 수 없다는 것. 그날 밤 일기장에 이렇게 적었다. 민수가 나를 법정에 세우려 한다. 내가 지켜온 집이 내 아이들을 원수로 만들고 있다. 나는 아직 살아있다. 아직 내 판단력은 흐려지지 않았다. 이제 나도 싸워야 할까? 하지만 싸움 끝에 남는 건 무엇일까? 창밖에서 바람이 세차게 불었다. 낙엽이 흩날리는 소리가 마치 누군가의 울음소리처럼 들렸다. 나는 이 싸움이 이제 시작이라는 걸 직감했다. 사건 칠 손주의 눈물. 법원 서류가 도착한 이후 집 안 공기는 매일이 장례식 같았다. 밥상 위 반찬은 그대로 식어가고 텔레비전 소리는 허공을 떠다니는 잡음처럼 들릴 뿐 마음에 들어오지 않았다. 가끔 전화를 울리는 은정의 목소리만이 나를 붙들어 주었지만 그조차도 매번 엄마, 단단히 마음 먹으셔야 해요라는 말뿐이라 마음이 한결 가벼워지지는 않았다. 그러던 어느 날 오후였다. 낯익은 발자국 소리가 현관문 앞에 멈췄다. 띵동 초인종이 울리자마자 문을 열었는데 뜻밖에도 민수네 집 손자 초등학교
고학년인 준호가 서 있었다. 작은 배낭을 메고 눈가가 벌겋게 부어 있었다. 준호야, 웬일이니? 엄마 아빠는? 아이의 대답은 곧 울음이었다. 대답 대신 내 품으로 파고들며 얼굴을 묻더니 흐느낌이 터져 나왔다. 할머니 제발 아빠랑 이모 싸우지 않게 해주세요. 나는 순간 얼어붙었다. 어린아이의 목소리에 담긴 절박함이 나를 숨 막히게 했다. 준호의 어깨가 내 품에서 덜덜 떨렸고 작은 손은 내 옷깃을 꼭 움켜쥐고 있었다. 학교에서 애들이 놀려요. 우리 집은 돈 때문에 맨날 싸운다고 오빠들이랑 언니들이 다 그렇게 말해요. 저 너무 창피해요. 그 말에 눈물이 왈칵 쏟아졌다. 나 때문에, 아니, 우리가 지켜온 이 집 때문에 손주가 아이들 앞에서 고개를 들지 못한다니. 나는 준호를 꼭 안아주며 겨우 말했다. 괜찮아, 준호야. 다 괜찮아질 거야. 할머니가 꼭 그렇게 만들게. 하지만 내 목소리는 심하게 떨렸고 그 떨림을 아이는 분명히 느꼈을 것이다. 준호는 더 크게 울며 말했다. 아빠랑 이모 서로 욕하고 싸우는 거 다 들었어요. 아빠가 할머니 치매라 했어요. 할머니 진짜예요. 치매예요? 나는 심장이 찢어지는 것 같았다. 겨우 눈물을 삼키고 아이의 두 볼을 잡아당겨 눈을 마주했다. 아니야. 할머니 아직 멀쩡하다. 치매 아니야. 할머니 머리 아직 아주 또렷해. 그럼 왜 아빠는 그렇게 말해요? 욕심 때문에 그래. 어른들이 잘못된 마음을 가지면 없는 말도 만들 수 있단다. 준호는 잠시 나를 뚫어지게 바라보더니 다시 눈물을 흘렸다. 아이의 눈에서 흘러내린 눈물이 내 손등에 떨어졌다. 그 온기는 너무도 뜨겁고 무거웠다. 그날 저녁 나는 준호를 달래 잠들게 한 뒤 조용히 부엌에 앉아 있었다. 아이가 흘린 눈물이 내 가슴을 후벼 팠다. 나는 일기장을 꺼내 이렇게 적었다. 제사는 사랑을 지켜주는 끈이 아니라 아이들의 눈물을 만드는 족쇄가 되었다. 나는 어른으로서, 어머니로서, 할머니로서 무엇을 지켜야 하는가? 이 집인가? 아니면 아이들의 웃음인가? 창밖에선 가을비가 내리고 있었다. 빗소리가 마치 손주의 울음과 겹쳐졌다. 나는 그 소리를 들으며 결심했다. 더 이상 침묵으로는 아무것도 지킬 수 없다는 걸. 사건 8 재판정에서의 대치. 재판정이라는 공간에 처음 발을 들였을 때 나는 마치 낯선 나라에 온 사람 같았다. 차가운 대리석 바닥, 벽에 걸린 국기, 법복을 입은 판사와 변호사들 모든 게 날카롭게 느껴졌다. 내 옆에는 은정이와 그녀가 섭외한 변호사가 앉아 있었고 맞은편에는 민수와 그의 변호사가 있었다. 내 아들이 내 핏줄이 나를 상대로 원고석에 앉아 있다니. 그 사실 하나만으로도 숨이 막혔다. 판사가 망치를 두드리며 개정을 선언했다. 원고 측 발언하시죠. 민수의 변호사가 일어나 또박또박 말했다. 본 사건은 피고, 즉 어머니께서 고령으로 판단력이 흐려져 재산 관리가 어렵다고 판단되어 장남인 원고가 상속 재산을 분할 및 관리하고자 제기한 것입니다. 그 말이 끝나자마자 내 안에서 뜨거운 피가 솟구쳤다. 내가 아직 멀쩡히 살아있는데 왜 나를 치매 환자 취급하는가? 그러나 말이 목구멍 끝에서 막혀 나오지 않았다. 판사가 고개를 끄덕이며 민수를 바라봤다. 원고, 직접 하실 말씀 있습니까? 민수가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났다. 정장 차림의 아들이 그토록 낯설게 보일 수가 없었다.
그는 차분한 목소리로 말했다. 아버지가 생전에 제게 말씀하셨습니다. 민수야, 내가 이 집 지켜라. 저는 그 약속을 지키려는 겁니다. 어머니 혼자서는 이제 집을 관리하기 어려우십니다. 그래서 제가 나선 겁니다. 순간 은정이 벌떡 일어나 외쳤다. 말도 안 돼. 엄마는 아직 정정하세요. 오빠는 욕심 때문에 엄마를 치매 환자로 몰아가고 있는 거예요. 법정안이 술렁거렸다. 판사가 망치를 두드리며 말했다. 정숙하십시오. 피고 측은 변호인을 통해 발언하세요. 그러나 은정은 멈추지 않았다. 목소리는 울음 섞인 분노로 떨렸다. 엄마는 매일 혼자 장도 보고 은행 일도 다 보세요. 판단력이 흐리다니 거짓말이에요. 판사가 다시 제지하자 은정은 겨우 자리에 앉았다. 내 눈에는 눈물이 고였다. 이 싸움이 대체 누구를 위한 것일까? 내 차례가 왔다. 변호사가 내게 조심스레 신호를 보냈다. 나는 힘겹게 자리에서 일어났다. 무릎이 후들거려 제대로 서 있을 수조차 없었다. 판사가 나를 바라봤다. 피고께서 직접 하실 말씀 있습니까? 나는 깊게 숨을 들이켰다. 그리고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나는 아직 살아 있습니다. 정신도 멀쩡합니다. 내 집은 아직 내 손으로 지킬 수 있습니다. 그런데 왜 아들이 나를 치매 환자라고 말합니까? 왜 내 뜻을 무시합니까? 내 말이 끝나자 법정하는 순간 정적에 잠겼다. 민수는 잠시 시선을 피하더니 곧 차갑게 대꾸했다. 어머니가 지금은 괜찮아 보이셔도 앞으로는 다르실 겁니다. 저는 미래를 대비하는 겁니다. 나는 울컥해서 외쳤다. 미래는 하늘에 달린 일이지 내가 마음대로 정하는 게 아니다. 나는 아직 너희 엄마다. 너희가 나를 법정에 세운 순간 이미 가족은 무너진 거다. 그 순간 눈물이 왈칵 쏟아졌다. 판사는 난처한 듯 잠시 재판을 중단시켰다. 법정 안은 어수선해졌고 방청석에 있던 사람들까지 수군거렸다. 나는 그날 내 아들과 딸이 재판정에서 서로를 향해 쏘아대는 눈빛을 보았다. 그 눈빛은 형제의 것이 아니라 원수의 것이었다. 내가 지켜온 집이 결국 아이들을 이렇게 만들었구나. 재판이 끝난 뒤 법정을 나서는데 다리가 풀려 거의 쓰러질 뻔했다. 은정이 나를 부축하며 말했다. 엄마, 괜찮으세요? 걱정 마세요. 우리 이길 거예요. 하지만 나는 대답하지 못했다. 이기고 지는 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 결국 잃어버리는 건 가족인데. 그날 밤 집으로 돌아와 일기장에 이렇게 적었다. 오늘 재판정에서 아들과 딸이 서로를 향해 칼날 같은 말을 쏟아냈다. 내 존재는 판단력이 흐린 노인으로 전락했고 내 목소리는 법정의 소음 속에 묻혔다. 나는 아직 살아있지만 아이들의 눈에는 이미 없는 사람이다. 집은 지켜야 할 추억이 아니라 우리 가족을 갈라놓는 흉기가 되었다. 펜 끝이 종이에 닿을 때마다 눈물이 뚝뚝 떨어졌다. 종이는 금세 젖어 글자가 번졌다. 나는 흐릿해진 글자를 바라보며 스스로에게 물었다. 내가 지켜야 할 것은 집인가, 아이들인가? 아니면 이제는 오직 내 마음뿐인가? 사건구 어머니의 결단. 재판이 끝나고 집으로 돌아온 나는 며칠 동안 밥 한 끼 제대로 삼키지 못했다. 숟가락을 들어도 목구멍이 막히고 물조차 쓰게 느껴졌다. 거울을 보니 내 얼굴이 너무 늙어 있었다. 단 몇 주 만에 10년은 더 늙은 듯 했다. 밤마다 뒤척였다.
귀에는 여전히 재판정의 소리가 들렸다. 판사의 망치 소리, 민수의 차가운 목소리, 은정의 울먹임. 특히 민수가 엄마는 판단력이 흐려졌다라고 말하던 순간이 계속 가슴을 찔렀다. 정말 내가 흐려진 걸까? 거울 앞에 서서 스스로에게 물었다. 그러나 곧 단호히 고개를 저었다. 아직 나는 내 발로 걸어 다니고 내 손으로 음식을 만들며 내 눈으로 세상을 본다. 흐려진 것은 내 정신이 아니라 아이들의 눈이었다. 며칠 뒤 나는 결심을 굳혔다. 변호사에게 전화를 걸어 말했다. 집을 팔아주세요. 돈은 제 통장에 두세요. 자식들에겐 단 한 푼도 미리 물려주지 않겠습니다. 변호사는 잠시 침묵하더니 조심스레 대꾸했다. 어머니, 큰 결단을 내리셨네요. 후회하지 않으시겠습니까? 나는 단호하게 말했다. 후회보다 두려운 건 자식들이 원수가 되어가는 모습을 지켜보는 겁니다. 며칠 후 부동산 중개소를 통해 집은 생각보다 빨리 팔렸다. 계약서에 사인을 하는 순간 손이 덜덜 떨렸다. 마치 남편과 함께 걸어온 지난 세월을 도장 하나로 지워버리는 듯했다. 도장을 찍고 나서 나는 눈물이 왈칵 쏟아졌다. 여보, 미안해요. 당신이 지키라던지 결국 지키지 못했어. 하지만 이제라도 우리 아이들을 원수로 만들고 싶지 않았어요. 집을 정리한 뒤 나는 작은 전원주택을 얻어 이사했다. 시골 마을의 끝자락, 텃밭이 딸린 단층 집이었다. 도시의 소음 대신 새소리와 바람 소리가 귀를 채웠다. 처음엔 낯설었지만 곧 평온이 스며들었다. 은정은 이따금 손주들을 데리고 찾아왔다. 마당에 작은 화분을 놓고 함께 꽃을 심었다. 손주들은 해맑게 웃으며 흙을 만졌다. 그 웃음소리를 들을 때면 내가 내린 결정이 옳았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러나 민수는 끝내 연락을 끊었다. 집을 판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그는 분노에 차서 전화를 걸어왔다. 엄마, 어떻게 그럴 수 있어요? 그 집은 내 거였잖아요. 아버지가 내게 지키라고 하셨잖아요. 나는 담담히 대답했다. 민수야, 아버지가 지키라 하신 건 집이 아니라 가족이었다. 그런데 넌 집만 지키려다 가족을 잃었구나. 그 말에 민수는 아무 대꾸도 하지 못했다. 전화를 끊은 이후 그는 나를 찾지 않았다. 가끔 그리움이 밀려왔지만 나는 애써 마음을 다잡았다. 언젠가 시간이 그를 데려오겠지. 전원주택의 마당에 앉아 있으면 바람에 흔들리는 로즈마리 향이 코끝을 스친다. 햇살은 따뜻했고 새들은 자유롭게 날았다. 나는 그 순간 깨달았다. 내가 지켜야 했던 건 집이 아니었다. 아이들의 마음이었고 내 삶의 평온이었다. 비록 아들과의 관계는 멀어졌지만 나는 더 이상 재산에 얽매이지 않았다. 집 한 채에 매달려 울던 어제가 아니라 오늘을 살아가는 내가 되었다. 나는 이제 작은 집에 산다. 벽은 낡았고 텃밭은 손이 많이 간다. 하지만 이곳에선 내 마음이 자유롭다. 남편이 남긴 집은 잃었지만 나는 내 삶을 되찾았다. 아이들이 언젠가 깨닫기를 바란다. 집은 지켜야 할 보물이 아니라 사랑을 담는 그릇이라는 것을. 나는 아직 살아있고 살아있는 동안만큼은 내 삶을 내 손으로 지켜낼 것이다.